1. 잊혀지는 이름. 서울 구로구 신대방동. 70년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는 우유병 2개가 그대로 놓여 있다. 이미 사흘째다. 74세 최봉식은 더 이상 우유를 가져갈 힘조차 없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정신적 여유가 없다.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지옥 같은 현실 때문에. 매일 아침 6시 30분 봉식은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40년 넘게 해온 일과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서 밥상을 차린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를 부른다. 하지만 71세 김말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텅 빈 눈으로 TV를 바라볼 뿐이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도 보이는 양. 봉식이 아내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말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본다. 마치 낯선 괴한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봉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묻는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불러온 그 이름조차 이제 낯설기만 하다. 이런 일이 반복된 지 벌써 3개월째다. 처음에는 가끔씩 깜빡하는 정도였다. 어디에 뭘 뒀는지 잊어버리고 약속을 까먹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밤에 나타났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 한 것이다.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겼다. 봉식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결국 파출소까지 신세를 지게 됐다. 그때부터 봉식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는 자식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 아들을 둘째라고 부르고 며느리를 딸이라고 착각했다. 손자 손녀들은 아예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당황해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봉식은 계속 미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는 요리를 못하게 된 것이다. 평생 솜씨 좋기로 유명했던 말자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어버렸다. 물을 끓이다가 그냥 나가버려서 냄비를 태우기도 했다. 그때 봉식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잔인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진입. 의사는 차갑고 건조하게 말했다.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남편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봉식은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목 놓아 울었다. 40년 넘게 울지 않았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껴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 자신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있을까? 다음 날부터 봉식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말자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화장실 갈 때도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봉식은 결심을 굳혔다. 말자가 자신을 완전히 잊기 전에 둘이 함께 만든 추억들을 다시 찾아 떠나기로 한 것이다. 혹시 모른다. 그곳들을 다시 가보면 잠시라도 예전의 말자가 돌아올지도.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은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창고로 향하는 봉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첩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갈색 가죽 앨범. 결혼 후 지금까지 모든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것이다. 마치 인생의 연대기 같았다. 첫 장을 넘기자 1975년 흑백 사진이 나왔다. 명동의 한 다방에서 찍은 사진. 26살의 말자가 수줍게 웃고 있고 29살의 봉식이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때가 첫 만남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에서 서로 한눈에 반해버린 운명적인 만남.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봉식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길을 다시 걸어보자고.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순간들을 다시 밟아보자고. 그는 여행 가방에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번이 말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다. 사라진 다방. 명동 한복판. 5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청자다방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깔끔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다. 스타커피라는 간판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유리창에는 최신 메뉴판이 붙어 있고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1975년의 그 낡은 다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봉식은 말자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말자는 멍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이마에 주름을 잔뜩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곳이 뭔가 익숙하다고 커피 향이 참 좋았던 곳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봉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잠깐이지만 기억의 편린이 떠오른 것이다. 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바로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해 주었다. 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썼다. 50년 전 그날 봉식은 30분이나 일찍 다방에 도착해 있었다. 친구 김철수가 소개해 준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고 또 떨렸다. 당시 29살이던 봉식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주변에서는 더 늦으면 진짜 못한다고 성화였다. 부모님은 매일 잔소리였고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댔다. 청자다방은 명동에서도 유명한 곳이었다.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다. 테이블이 15개 정도 있었고 구석에는 피아노도 하나 놓여 있었다. 벽에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어서 분위기가 꽤 근사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모던한 공간이었다. 말자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봉식은 한눈에 알아봤다. 친구가 미리 알려준 특징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직감.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말자는 수줍게 웃으며 봉식에게 다가왔다. 그 미소가 마치 봄날 햇살 같았다. 첫 대화는 어색했다. 서로 탐색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말자는 당시 신세계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봉식은 구로공단의 작은 섬유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공통점은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했다. 말자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멜로 영화를 즐겨본다며 최근에 본 별들의 고향 이야기를 했다. 봉식은 영화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자 말자가 웃으며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 순간 봉식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커피 맛은 어땠을까? 사실 봉식은 그날 커피 맛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던 것 같다. 대신 말자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생생히 기억한다.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천천히 입술을 대던 모습. 그 우아한 몸짓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날 다방에서 3시간을 보냈다. 커피 2잔과 토스트 하나 그리고 과자 몇 개로 버틴 시간이었지만 둘 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다. 헤어질 때 봉식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말자는 붉어진 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50년이 흘러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봉식은 그때의 떨림을 다시 느꼈다. 비록 말자는 자신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잠깐이라도 그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 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말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다고 행복했던 기분이 든다고. 봉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그때 내가 보여준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자는 웃었다. 무엇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웃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봉식은 뒤돌아보았다. 건물은 바뀌고 사람들도 모두 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다. 50년 전의 그 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말자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니 설령 사라진다 해도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3. 신혼의 바닷가. 속초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 봉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 모든 것이 50년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놓여서 이제는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옆자리에 말자는 졸고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된 후로는 보기 드문 편안한 모습이었다. 잠들어 있을 때만큼은 예전의 말자 같았다. 봉식은 조용히 말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1976년 6월 신혼여행으로 처음 속초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고속도로도 없었다.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6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던 곳이다.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1시간이나 기다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바다를 처음 본 말자의 감탄사는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다. 그때 말자는 바다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너무 크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는 봉식의 손을 잡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27살의 말자는 정말 소녀 같았다. 하얀 원피스가 바람에 날리며 마치 천사 같아 보였다. 봉식은 그런 아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속초 시내에 도착하자 말자가 잠에서 깼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봉식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봉식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예전에 함께 왔던 곳이라고, 바다 구경을 하러 온 거라고. 말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기사 아저씨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더니 신혼여행이냐고 물었다. 봉식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셈이라고. 기사는 부러워하며 말했다. 나이 들어서도 함께 여행 다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냐고.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말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바다를 보자마자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파도 소리에 맞춰 걸음을 옮기더니 물가로 향했다. 봉식은 급히 따라갔다. 혹시 위험할까봐 걱정되었다. 50년 전 그 자리. 신혼부부였던 둘은 이곳에서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장화도 없이 파도에 젖어가며 웃고 떠들었다. 말자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깔깔거리며 봉식의 팔을 붙잡았다. 봉식은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했다. 평생 이런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랐다. 지금도 말자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파도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50년 전과는 달랐다. 그때는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갑자기 파도 소리가 커지자 말자는 봉식의 팔을 붙잡으며 불안해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순간 말자가 봉식을 불렀다.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것이다. 며칠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아내가 이 순간만큼은 남편을 기억해낸 것이다. 봉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바다 앞에서 봉식은 말자에게 질문했다. 이곳을 기억하냐고.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좋은 곳 같다고 덧붙였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봉식은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봉식은 신혼 시절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이곳에서 함께 일출을 봤던 이야기, 횟집에서 처음 회를 먹어본 이야기, 모래사장에서 글자를 써가며 장난쳤던 이야기. 말자는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들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지만 재미있다는 듯이. 해가 지기 시작했다. 5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노을을 봤다. 그때 봉식은 말자에게 약속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늙어서도 둘이 이곳에 다시 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었다. 비록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다시 봉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냐고 물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봉식은 실망하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한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순간이 있는 한 아직 모든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니었다. 사랑은 아직 살아있었다. 4. 아이들의 집.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5층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대규모 단지다. 둘째 아들 최준호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동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다. 봉식도 여러 번 와봤는데 가끔 헷갈렸다. 하물며 치매에 걸린 말자에게는 완전히 미로 같은 곳이었다. 30평 아파트에 준호 부부와 초등학생 딸 지은이가 살고 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수경은 대학병원 간호사다. 둘 다 바쁜 직장인이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한다. 사실 그럴 여유도 없다. 대출금 상환에 아이 교육비까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이다. 봉식이 말자의 손을 잡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다. 말자는 아들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실로 들어선 말자는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렸다. 30년 넘게 자주 와봤던 아들 집인데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수 떠준 스웨터들, 명절 때마다 싸와 주었던 밑반찬 용기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대접했지만 말자는 계속 불안해했다. 찻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지만 말자는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왜 자신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냐고 물었다. 며느리 수경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다. 밤새 응급실에서 일해서 피곤해 보였다. 그런데 말자는 수경을 보더니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경은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말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돌아가야 한다고 우겼다. 봉식과 준호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물리적으로 저항하기까지 했다. 결국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야 상황이 진정되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었다. 말자는 지은이를 보더니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다. 아이의 순수한 에너지가 전달된 것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말자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뜨렸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서툴렀다. 준호와 수경은 번갈아가며 도와주었지만 말자는 계속 불편해했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상황이 이상했던 것이다.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본 치매 환자들 이야기를 했다. 초기에는 집에서 돌볼 수 있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히 밤에 돌아다니거나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치매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그런 사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준호도 동조했다. 직장 동료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계가 와서 전문 시설에 모셨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았다고 말했다. 24시간 전문 관리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는 더욱 진지한 어조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경제적 부담은 형제들이 나눠서 지겠다고 약속했다. 수경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했다.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질병이라고 집에서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버지 나이도 74인데 계속 무리하다가는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우울증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봉식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직 안 된다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아직 자신을 가끔이라도 알아보는데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다시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0년 넘게 함께했는데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득했다. 아버지 혼자서 24시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게다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물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집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봉식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남에게 맡기라는 말로 들렸다. 설령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날 밤 봉식은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말자를 돌보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다.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고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사람을 이제 와서 다른 곳에 맡길 수는 없었다. 설령 말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닌가. 다음 날 아침 봉식은 말자와 함께 아들 집을 나섰다.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다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끝까지 혼자 해보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낯선 호텔방. 강릉의 한 낡은 모텔. 경포대 근처에 있는 오래된 2층 건물로 시설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해변장이라는 이름의 이 모텔을 봉식은 젊은 시절 출장으로 자주 이용했었다. 30년 전쯤 섬유회사 영업사원들과 함께 강릉 일대 거래처를 돌 때 항상 여기서 묵었다. 사장 김씨도 그때와 같은 사람이라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장은 봉식을 알아봤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곧 말자의 상태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 열쇠를 건네주며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201호.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비록 시설은 낡았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경포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봉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자에게 설명했다.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갈 거라고. 말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계속 물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봉식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여행 중이라고 하룻밤만 자고 가는 거라고. 하지만 말자는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오후 내내 말자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다.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봉식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 쓰였다. 혹시 나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 번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는 신용을 보이기도 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말자는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다.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자 관심을 보였다. 아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했다. 봉식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 함께 여행했던 추억들. 강릉에는 봉식과 말자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첫째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온 곳이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고 둘은 1박 2일 동안 마치 신혼부부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포대에서 일출을 보고 초당두부도 먹고 우주컨도 구경했다. 말자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이야기라는 것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았다. 봉식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적어도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으니까. 밤 10시경 두 사람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봉식은 피곤했다. 하루 종일 말자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다. 게다가 낯선 환경에서 말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야 했다. 정신적으로도 지쳤다. 곧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3시경 봉식은 소스라치게 깨어났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 말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급히 일어나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봉식은 황급히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모텔 복도는 음산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말자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1층 로비에도 아무도 없었다. 사장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간 것일까?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6월의 장마철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쓸쓸해 보였다. 봉식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말자를 찾아 헤맸다. 모텔 주변을 다 돌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날씨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간 말자가 걱정되었다. 30분 넘게 찾아 헤맨 끝에 봉식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말자를 발견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다. 봉식이 다가가자 말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말자는 봉식을 밀쳐냈다. 누구냐고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냐고 소리쳤다. 심지어 도와달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봉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완전한 타인으로 아니 위험한 사람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봉식은 젖은 옷차림 그대로 말자를 품에 안았다. 말자는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듯 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지쳤기 때문인지. 봉식은 속삭였다. 괜찮다고, 자신을 몰라도 상관없다고. 자신은 끝까지 그녀의 남편이라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말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봉식에게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잡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6. 오래된 교회. 춘천의 한 작은 교회. 50년 전 봉식과 말자가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소망교회라는 이름의 이 작은 건물은 당시에는 시골의 외딴 교회였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도시 한가운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회 건물만은 그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빨간 벽돌과 하얀 첨탑 그리고 입구에 낡은 나무문까지. 교회 앞에 서서 봉식은 50년 전을 떠올렸다. 1976년 4월 17일 토요일. 벚꽃이 만개했던 그날 27살의 말자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드레스였는데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말자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렸다. 봉식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날 결혼식은 소박했다.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이 10명도 안 되었다. 하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특히 말자의 어머니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봉식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으로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말자는 교회를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다. 익숙한 것 같다고, 이곳에 와본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봉식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바로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썼다. 교회 문은 열려 있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기도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몇 명 보였다. 봉식과 말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예배당은 그때와 똑같았다. 나무로 만든 낡은 의자들, 단순한 십자가, 생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봉식은 50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냈다. 김 목사님이 결혼 서약을 읽어주었을 때의 떨림,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의 감동, 키스를 나눴을 때 터져나온 박수 소리.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다. 그때 김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하라고. 그때 갑자기 교회 종이 울렸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오래된 종탑에서 나오는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50년 전 결혼식 때도 이 종소리가 울렸다. 바로 그 순간 말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눈을 감고 뭔가를 집중해서 듣는 것 같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약속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봉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말자가 50년 전 그날을 기억해낸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종소리가 열쇠가 되어 잠겨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봉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맞다고, 바로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자는 여전히 그의 아내이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라고. 질병이 무엇을 앗아가든 그 약속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50년 전 결혼식 때의 그것과 똑같았다. 수줍지만 확신에 찬 미소.
봉식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설령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잊는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종소리가 멈춘 후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 느끼며. 봉식은 기도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말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게 해달라고. 오후가 되어 교회를 나서는 길, 말자는 다시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식은 실망하지 않았다. 종소리와 함께 되살아난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50년 전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사랑의 맹세는 기억보다 강했다. 7. 버스 안의 노래. 대구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 오후 2시 출발하는 완행버스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니까 이런 완행버스는 주로 노인들이나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탔다. 봉식과 말자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말자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봉식은 대구에 가는 이유를 말자에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여행하는 거라고, 예쁜 곳 구경하러 가는 거라고 단순하게 말해줬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동의하는 정도였다. 옆자리에 앉은 70대 노인이 눈에 띄었다. 혼자 여행하는 듯 했는데 기분이 좋은지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옛날 트로트였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곡으로 봉식도 잘 아는 노래였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였다. 그 노인은 아마 또래인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버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아무래도 귀가 좀 어두운 모양이었다. 다른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말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허밍이었다. 가사는 모르겠지만 멜로디는 아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점점 또렷해졌다. 찔레꽃 하얗게 피던 밤을 기억하는지라는 가사가 나왔다. 말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확했다. 가사도 맞았다. 며칠째 제대로 된 말조차 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봉식은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달 동안 말자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생기 있는 표정, 또렷한 발음, 리듬에 맞춘 몸짓. 마치 옛날에 말자가 잠깐 돌아온 것 같았다. 노래가 기억을 깨운 것이었다. 치매 환자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노래는 기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버스 안 승객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끄럽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감동받은 듯한 얼굴로 변했다. 치매 환자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애처로워 보였던 모양이다. 몇 명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마 자신들의 부모나 배우자를 떠올린 것 같았다. 노인도 신기했다. 자신의 노래에 누군가 화답해주니 더욱 신이 났다.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불렀다. 말자도 따라서 더 크게 불렀다. 버스 안은 즉석 합창회장이 되었다. 기사 아저씨도 백미러로 뒤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동백 아가씨에 이어 애수, 목포의 눈물, 섬마을 선생님까지. 70년대 히트곡들이 줄줄이 나왔다. 말자는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아는 곡들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불렀다. 가사도 멜로디도 완벽했다. 그 순간 봉식은 깨달았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적당한 자극이 오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노래가 그런 열쇠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음악이 가진 특별한 힘, 감정과 기억을 되살리는 마법 같은 능력을 목격한 것이다. 젊었을 때 말자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요를 따라 부르며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목소리가 곱고 음정이 정확해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 버스 안의 합창은 30분 넘게 계속되었다. 노인은 자신이 아는 모든 노래를 다 불렀고 말자는 그 중에서 아는 것들을 골라서 따라 불렀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가세했다. 어떤 할머니는 손뼉까지 치며 리듬을 맞췄다. 버스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된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말자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다.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인 것 같았다. 봉식은 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노래를 통해 잠깐이나마 예전의 말자가 돌아온 것이다. 다른 승객들도 감동받은 모양이었다. 몇 명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부인이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목소리가 곱다고 칭찬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도 치매였는데 노래만큼은 끝까지 기억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음악이 주는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했다. 버스 기사 아저씨도 한마디 했다. 오늘 같은 따뜻한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승객들이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라디오를 틀어서 옛날 가요 프로그램을 들려줬다. 버스 안에 따뜻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나머지 여행 시간 동안 봉식은 계속 생각했다. 노래처럼 말자의 기억을 깨워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 냄새의 맛, 소리, 감촉 같은 것들 말이다. 앞으로의 여행에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기억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찾아서 연결해 보는 것이다. 말자는 계속 흥얼거렸다. 완전한 가사는 아니었지만 멜로디는 정확했다. 가끔 봉식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봉식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다. 승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내렸고 노인은 봉식 부부에게 건강하시라고 인사했다. 말자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봉식은 속으로 기도했다.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억이 흘러가도 저 순간만큼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노래가 준 기적 같은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른 노래는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했다. 8. 마지막 바닷가.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다. 봉식은 이곳을 일부러 가장 나중으로 남겨뒀다. 말자와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이었다. 1985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바로 이 해변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당시 두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온 둘만의 특별한 여행이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말자는 불안해했다. 비행기를 타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륙할 때 귀가 아프다며 봉식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세상을 보자 신기해하며 눈을 크게 뜨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말자는 낯선 환경에 다시 불안해했다. 공항의 소음과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제주 사투리를 쓰는 택시기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당황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하자 표정이 달라졌다. 탁 트인 바다를 보자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다. 협재해수욕장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다. 하얀 모래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비양도까지. 30년 전에도 이곳은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더욱 잘 정비되어 있었다.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많아졌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6월 말이라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봉식과 말자도 그런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봉식과 말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3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같은 바다를 바라봤다. 그때는 젊었고 건강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었다. 말자는 파도를 보며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다. 손으로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여기 와본 것 같다고, 기분이 좋다고. 봉식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일출을 보러 나왔던 이야기, 해녀 할머니에게서 성게를 사 먹었던 이야기. 그때 말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봉식은 급히 따라갔다. 혹시 위험할까봐. 하지만 말자는 파도가 발끝에 닿자 깔깔거리며 웃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30년 전에도 이랬다. 파도를 보면 항상 신기해하며 웃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제주도 바다의 일몰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고 바다도 그 색을 그대로 반사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말자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능력만큼은 잃지 않은 것 같았다. 봉식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말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힘겹게 대답했다. 내 사람이라고. 단 세 마디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소중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관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봉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개월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내를 잃어간다는 두려움, 혼자 남겨질 외로움, 무력감, 절망감.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고마움도 있었다.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자는 우는 봉식을 보고 당황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식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마음이 통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많았다. 은하수도 희미하게 보였다. 봉식은 말자의 손을 잡고 숙소로 향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봉식은 다짐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말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 마지막 일몰, 마지막 추억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날 밤 봉식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증상, 늘어나는 간병의 부담, 줄어드는 소통의 기회. 하지만 이 여행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9. 돌아오는 길.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봉식의 마음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과 다시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다시 혹독한 현실이 시작될 것이었다. 말자는 비행기 이륙과 함께 잠들어 버렸다. 며칠간의 여행으로 피곤했던 모양이다. 봉식의 어깨에 기대어 깊이 잠든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평온한 순간들도 줄어들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서 봉식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다. 명동의 카페에서 시작된 여행이 제주도의 일몰로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희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말자가 간혹 보여준 기억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다방에서의 친숙함, 바닷가에서 부른 이름, 교회에서 되살아난 약속, 버스에서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해변에서의 고백. 모두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이 여행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픈 현실도 확인했다. 말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좋은 순간보다는 힘든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비어있던 집은 냄새가 났다. 봉식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말자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자신의 집인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행 중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다. 말자는 밤에 계속 돌아다니려고 했다. 집이 낯설다며 나가려고 했다. 봉식은 하루 종일 말자를 돌봐야 했다. 여행 중에는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눌렀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말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여행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더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다. 봉식을 알아보는 시간도 짧아졌고 의사소통도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봉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행에서 확인한 것처럼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말자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고 함께했던 장소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도 자주 보여줬다. 가끔은 효과가 있었다. 말자가 잠깐이라도 봉식을 알아보거나 예전 일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음악을 들려줄 때는 반응이 좋았다.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했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봉식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좋은 순간보다는 힘든 순간이 더 많았다. 말자는 점점 더 자주 봉식을 낯선 사람으로 여겼고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밤에 나가려고 하는 일도 잦아졌고 식사를 거부하는 일도 늘어났다. 봉식도 지쳐갔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봉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준호의 말이 옳았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팠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을 다른 곳에 맡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버텼다. 지난 여행에서 만든 추억들을 떠올리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처럼 그들의 지난 세월도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여행이 준 선물들이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해줬다. 에필로그 빈 사진첩. 그로부터 6개월 후. 결국 그날이 왔다. 더 이상 집에서 혼자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말자는 서울 외곽 용인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봉식이 그토록 미루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요양원을 선택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봉식은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비교해봤다. 아무래도 아내가 지낼 곳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 마침내 선택한 희망요양원은 치매 전문 시설로 의료진도 경험이 많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3층 건물에 100명 정도의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진도 친절했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봉식에게는 감옥 같았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사람을 이런 곳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자를 병실에 안내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그녀는 여기가 어디냐고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계속 물었다. 봉식은 일시적이라고 몸이 좀 나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자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듯 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하는 것 같았다. 집과 요양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봉식을 더욱 슬프게 했다. 평생을 함께한 집에 대한 애착마저 사라진 것이 안타까웠다. 봉식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6시까지 말자 곁에 앉아 있었다. 간병인들은 매일 오시는 분이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봉식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라도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말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요양원에서의 말자는 예전보다 안정적이었다. 24시간 전문 관리를 받으니까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졌다. 말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무표정해졌다. 어느 날 봉식은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가져갔다. 새 앨범에 정성스럽게 정리한 것이었다. 명동 카페에서부터 제주도 해변까지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말자에게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여기는 어디고 이때는 뭘 했고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자는 사진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하지만 기억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봉식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평생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 여자가 바로 너라고 우리가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말해줬다. 그날 이후로도 봉식은 계속 사진을 가져갔다. 다양한 시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혼 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말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봉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6개월이 더 지났다. 말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말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간혹 봉식이 손을 잡아주면 따뜻하다는 듯이 웃기도 했다. 그것이 소통의 전부였다. 하지만 봉식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가을날 봉식은 새로 산 빈 사진첩을 가져갔다.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을 담기 위해서였다. 비록 말자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은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이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말자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사랑은 계속된다고 믿으면서 말자에게 빈 사진첩을 보여주자 그녀는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손으로 만져보더니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걸로 뭘 하는 거냐고. 봉식은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를 담는 거라고.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평생 너만을 기억할 거라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만은 분명히 예전의 그것과 같았다. 봉식은 그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떠올릴 소중한 기억으로. 그 후로도 봉식은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말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말자의 손을 잡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함께 여행했던 날들. 어떤 날은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걸었다. 말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봉식이 밀어주는 대로 움직였다. 꽃들을 보여주면 가끔 미소를 지었다. 새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다. 완전히 무반응은 아니었다. 어딘가에는 아직 감정이 살아있었다. 간병인들은 봉식을 존경했다. 이렇게 매일 오는 가족은 흔하지 않다고 했다. 대부분은 처음에만 자주 오다가 점점 뜸해진다고. 하지만 봉식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닌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 2년이 흘렀다. 말자의 상태는 더 이상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의사는 안정적이라고 했다.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어서 급격한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봉식은 77세가 되었다. 3년 전보다 많이 늙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허리도 구부정해졌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 건강을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가끔씩만 와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봉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봉식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요양원에 가지 못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퇴원한 후 요양원에 갔을 때 간병인이 말했다. 말자가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봉식은 깜짝 놀랐다. 설마 자신을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말자 옆에 앉아 그녀는 봉식을 바라봤다. 여전히 누구인지는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날 봉식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다. 여행 때 제주도 해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였다. 3년 동안 서랍 속에 보관해 오던 것이다. 말자의 손에 올려주자 그녀는 신기한 듯 만져봤다. 그리고 귀에 대어봤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지 고개를 기울였다. 순간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봉식도 덩달아 울컥했다. 조개 껍데기가 불러일으킨 기억의 파편들.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바다의 추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봉식은 더 자주 작은 선물들을 가져갔다. 여행에서 모아온 기념품들, 말자가 좋아했던 꽃들, 함께 들었던 음악이 담긴 CD들. 매번 반응은 달랐지만 적어도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봉식은 말자를 데리고 나가서 벚꽃을 보여줬다. 50년 전 결혼식 때도 벚꽃이 피었었다. 말자는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렸다. 봉식은 귀를 기울였다. 예쁘다는 말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비록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에 대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반응이었다. 봉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찾아낸 작은 보석 같은 순간. 그렇게 또 1년이 흘렀다. 봉식은 78세, 말자는 75세가 되었다.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함께였다. 봉식의 마음속에서는 말자가 살아있었고 말자의 어딘가에서는 봉식이 기억되고 있었다. 빈 사진첩은 어느새 반쯤 채워졌다. 요양원에서의 일상들, 계절의 변화들,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이었다. 봉식은 매일 밤 사진첩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모든 순간이 영원하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봉식은 편지를 썼다. 말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비록 읽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다. 평생 고마웠다고, 사랑했다고, 다음 생에도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말자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는 하얘졌지만 여전히 봉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내일도 봉식은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말자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사랑한다는 마음만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봉식이 찾은 답이었다. 사랑의 완성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였다.